자, 지금까지 상형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상형은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여지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전달에 매우 용이하다. 자, 그 점이 이제 우리가 상형문에, 상형이 한자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를 만든 분들은 그 모양을 모양만으로 그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양을 가지고 모양 속에다가 무언가를 담아서 자기 의도를 전달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형을 보는 법, 아는 게 필요한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상형을 참고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상형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 목자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위로 가지를 뻗고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땅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땅 위로 가지를 뻗고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이게 나무의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 나무의 모습에다가 자기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 나무를 나무로만 쓰지 않고, 야, 이 나무 속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요거야 라고 하는 요것을 지금 또 하나를 설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요 상징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요거예요. 이건데 이것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나무를 뭐라고 부르냐면 목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이제 한자에다가 음가를 붙이는 비밀이에요. 나무를 뭐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나무를 목이라고 부르면서 나무라는 상징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이 연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나무를 목이라고만 하지 않고 나무를 수라고도 해요. 우리가 나무를 가로수라고 할 때는 수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어떤 때는 목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나무를 수라고 부르는데, 왜 목이라고 불렀느냐, 수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나무를 목이라고 부를 때는 이 나무라고 하는 형상 속에 연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그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 수라고 불렀을 때는 또 다른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음가가 변하면 상징하려고 하는 대상, 뜻이 바뀌어져요. 자, 우리가 상징을 볼 때에 이제 이런 점들만 여러분들이 하나 착안해서 주의 깊게 보신다면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건 나무고, 나무의 모양이고, 나무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가 아는 전부예요. 그런데 이 글자를 만든 분들은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생각이 바로 뭐냐면 연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연결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무를 목이라고 불러요. 목이라는 음가를 나무에다가 붙여줘요. 그런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죠? 자, 우리 몸에도 목이 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손에도 있어요. 발에도 있어요. 또 장사가 잘 되려면은 목이 좋아야 된다고 그런 말도 하죠. 또 골목이라는 말도 있죠. 이게 우리말은 전부 이 한자의 음가와 관계가 있어요. 그런 말들을 종합을 해봤더니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연결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겠다. 맞습니다. 이 나무를 이렇게 목이라고 부른 분들은 이 모양을 가져다가 연결이라고 하는 생각을 나타낼 때 써요. 근데 실제로 이 나무를 봤더니 어때요? 하늘로 가지를 뻗고 땅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위 하늘 아래 땅,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연결의 의미.
자, 실제로 나무목이 들어가서 많은 한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많은 한자들에게 이 한자들에 있어서 나무는 1번, 나무니까 나무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재, 이런 이제 가구를 만들 때 쓰는 목재를 나타낼 때 나무목을 써요. 근데 이 목자가 나무를 나타내는 경우는 한 30% 정도가 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70%는 목자가 들어간 한자에서 한 70% 정도는 나무가 아니라 이 연결의 의미를 씁니다. 자, 이 한자의 음가가 중요한 이유예요. 한자에서 이 음가의 이런 의미를 알아차리는 것이 한자의 비밀을 아는 아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소우자입니다. 소우자니까 소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특징을 가져다가 그대로 지금 우리가 소우자를 이렇게 써요. 이게 소의 전부예요. 우리가 어떤 짐승을 소라고 부르죠? 그 소를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는 소로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한자를 만든 분들은 이렇게 좋은 형상을 가지고 그냥 소라고 하는 것 표면적으로 그것만 쓰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런 모양을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는 상징이 또 하나가 숨어 있어요. 그 상징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위, 해, 하늘.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분들은 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라고 불러요. 우. 우리말의 우는 저 위, 하늘, 해, 하늘 요걸 뜻해요. 그래서 한자에서 소는 30% 정도는 소라고 하는 짐승을 나타내요. 나머지 70% 정도는 저 우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 이걸 뜻해요. 위, 해, 하늘.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만, 나무목과 소우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한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이상의 뜻이 있다. 하나는 겉에 드러난 의미. 여기서 말하자면은 소라고 하는 거. 겉에 드러난 의미. 그 다음에 또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숨겨진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숨겨진 의미. 그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숨겨진 의미를 찾아갈 수 있게끔 연결고리로서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우라고 하는 음가예요. 그래서 한자는 음가를 모르면 한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겉에 드러난 30% 정도만 알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천자문식 한자를 하면 돼요. 그런데 70%가 한자가 숨겨져 있는, 70%가 바로 이 상징, 소라고 하는 짐승으로 상징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한자 속에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소 자체보다도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우라고 하는 이 음가 자체를 우리가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70%가 되는 이 부분을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자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한자에 담겨 있는 음과 훈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자어, 우리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골라 쓰자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한자 속에 담겨 있는 그 말들이 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 한자 속에 있는 말들이 음이든 훈이든 전부 우리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참진자입니다. 참진자. 참진자에 참이 훈이고 진이 음입니다. 음가. 그런데 저 참을, 한자의 내용을 지금 모르니까 저게 왜 참을 나타낸지를 모르는데, 저 참이라고 하는 훈은 우리말로 풀어보면 저게 가득 참 그런 뜻입니다. 이게 참은 가득 차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진은, 참을 진이라고 할 때 진은, 우리는 해가 서쪽에 서산에 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 진은 졌다, 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은 가득 참이고 지는 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한자어가 따로 어디 있어요? 전부 우리말입니다. 다만 저게 우리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안 했고 연결을 이제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연결하기 시작하면 전부 우리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착한 선자. 착하다 선. 착하다라는 말은 우리말에 착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름표를 부착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부착. 착 달라붙어 있다. 착하다의 착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착 달라붙어 있다. 그 다음에 착하다를 우리말로는 선이라고 합니다. 선. 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착하다 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딘가에 착 달라붙어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한자가 따로 어디 있습니까? 전부 우리말입니다. 또 뭐 저녁석을 한번 볼까요? 저녁석. 저녁이라는 말은 우리말의 저물녘이라는 뜻이에요. 동틀녘, 저물녘. 이게 해가 질 때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석이라고 해요. 저녁을 왜 석이라고 하죠? 지금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말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돼요. 석이라는 우리말은 섞여 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는 역, 그 시간 즈음인데 그 시간 즈음에는 뭔가가 섞인다. 여러분, 저녁이 되어서 섞이는 거라면 뭐가 섞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죠. 낮의 밝음과 밤의 어둠이 섞이는 시간. 이게 저녁석이 가지고 있는 우리말이에요. 해가 저물녘 섞인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자어는 따로 중국 사람의 말이고 우리말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자 속에 담겨 있는 이 말들이 전부 우리말입니다. 또 한 번 더 볼까요? 비우자. 비라는 말은 우리말 뭐가 관계가 있냐면 비다, 비우다. 그릇에 물을 이렇게 따라 버리면 물을 비운 거잖아요. 그때 비예요. 그 다음 우는 아까 소우에서도 얘기를 했죠. 우리말 우는 위, 해, 하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있는 그릇을 비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물을 받아놨다가 받아놓은 그릇을 비웠다. 그게 땅으로 내려온 것이 바로 우리가 비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 구르다, 굴러다니다. 하늘에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는 표현이죠. 운이라는 말은 우리가 울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구름을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저기서 구름이 울면 빗방울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구름을 운이라고 한다. 또 눈은 설이라고 합니다. 눈설. 저 눈을 눈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오는데 이놈이 땅에 누워 있어. 그래서 눈이에요. 눈을 또 설이라고 해요. 우리말 설이 뭐죠? 설릭다, 어설프다, 낯설다. 이게 설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저기를 하면은 이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혀를 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혀, 설. 여러분 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혀는 서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만약에 혀가 누워 있으면 죽은 겁니다. 우리 혀는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닌 것처럼 엉거주춤하게 중간에 비스듬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음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한자에 중국말이 따로 있고 우리말이 따로 있다. 이건 한자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한자에 담겨 있는 훈이든 음이든 전부 우리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으로 또 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저렇게 5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늘은 하나인데 왜 저렇게 5가지로 표현할까요? 그리고 표현할 때마다 음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천의 관점에서 볼 거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궁의 관점에서 볼 거야. 민의 관점에서 볼 거야. 호, 건에서 볼 거야. 이 하늘을 어느 관점에서 볼 건지 관점을 말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음가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라는 건 하나인데 지금 길을 넷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어느 길은 도고 어느 길은 영이고 어느 길은 길이고 어느 길은 로일까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는 이런 관점에서 볼 거야. 관점의 표현이 바로 이 음가입니다. 음가. 그래서 음가를 모르면 한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한자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날입니다. 날. 날인데 어떤 건 일이라고 하고 어떤 건 생, 출, 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할 때마다 관점이 달라졌다. 나는 이런 측면에서 볼 거야 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다르게 바꾸어서 말하면 이 한자를 만든 분들은 날이라고 하는 우리말을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나누어 볼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